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합니다. 이번 만남이 삐걱거리는 당정 관계를 복원할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은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집니다. 두 사람의 독대는 아니고 언론 브리핑을 위해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합니다. 언론 영상 촬영이나 생방송 계획은 없고 정해진 별도 의제도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공개 일정 없이 의제 준비에 집중했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자제 등 3대 요구안부터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후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담을 계기로 당정이 하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당정의 모습이 아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회담에 앞서 김 여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친윤계 일부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해 당정 갈등을 키우고 야권의 공세에 빌미를 준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야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국회 출석을 예고한 강혜경 씨는 경남 창원 일대에서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강 씨는 대선 직전인 2022년 초 명 씨가 수십 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 이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며 통화 녹취를 공개한 인물입니다. 오늘부터 돌려야죠. 네. 연령별 가중치 나중에 줘서 네네. 어디 공표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사만 하는 건 관계없잖아요. 강 씨는 여론조사 대가로 명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까지 불법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여론조사 과정에 불법은 없었고 공천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강 씨를 상대로 김 여사와 명 씨의 친분 관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감도 예정돼 여야 간 한바탕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회동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 면담 과정에 두 분이 아마 여러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담 이후에 우리 당정이 다시 하나 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을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는 정치쇼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회동 형식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이 당초에 한 대표는 독대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3자 면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한동훈 대표님도 이제 받아들였으니까요. 네.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과정을 보면 사실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의제를 조율한다 이런 역할이 아니고 네.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는 뭐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이 오갈 때 중간에 약간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힘을 실어준다는 역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성공의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면 본인이 나서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조언도 좀 하고 이런 식의 역할인 것이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뭔가 숫자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게 당정에 화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당당도 화합이 돼야 돼요. 네. 당내에서도 지금 약간의 다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의제가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밝힌 그 의제 중에 당내 그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제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루어진 그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또 한편 밖에서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을 하지 말고 일단 네. 결과만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그 독대에서 3자 면담으로 바뀐 과정 안에 결국 대통령실의 어떤 불편한 앙금 같은 게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건 당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뢰관계가 한 대표와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거 방증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대표가 혹시 대담 이후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시게 되면 네. 그 브리핑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실과 인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브리핑은 몰라도 평가적 요소에 대한 브리프는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서영주 대변인님께도 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독대에서 면담으로 바뀐 과정에 대통령실의 불편한 감정적인 앙금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뭐 100% 불편한 감정이 드러난 것이죠. 뭐 독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면담이라고 하고요. 친한계 쪽에서는 독대라고 합니다. 단어의 사용만 보더라도 불편한 감정이 있다라고 보는 게 100%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 불편하죠?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나요 지금? 정치적인 복원을 합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서 갈등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민생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 갈등 우리 해결하시죠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걸 건드려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네.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공사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님 공사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도 세 가지 다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 중단, 인적 쇄신, 그다음에 의혹에 대한 해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으니 공사 구분을 해서 최소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해법을 내놓으십시오 하는데 대통령은 그거 가지고 불편해요. 이건 도무지 해법이 없죠. 근데 잠깐 첨언을 하면 네, 이제 반론을 불편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분이 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신뢰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취지의 불편함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불편하다.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불편함은 그런 게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3자 형식의 어떤 자리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독대로 갈 여지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요 오늘 회동을 앞두고 측근들과 비공개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은 하고 오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밖에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네. 이미 장외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할 말을 다 했고요. 요구사항도 분명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어떤 처신을 해달라. 요구를 한 것인데 대통령은 노 했죠. 최근에 검찰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이 다 납득하지 못할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불기소 처분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해야 할 것이다. 했는데 납득할 수준의 결과를 안 했다는 것은 결국엔 대통령께서는 이미 답을 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무슨 할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동훈 대표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면담에 대해서 큰 기대 없이 다녀올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회동 자체가 의제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 이 과정에 이 오늘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결국 김 여사 문제를 어느 정도 꺼낼 것이냐 이것들이 지금 전망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대 요구안을 제안을 했을 때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들일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 3대 요구안이 이제 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 대표께서.
근데 이제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의제 제한 없이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저는 최저의 그 요구안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올 텐데 아마 최고의 요구안일 수도 있어요.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저는 요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시간차를 두든 아니면 시간차를 두지 않든 범위에 관련된 고민이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인적쇄신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동훈 대표 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행정관 중에 일부는 또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한동훈 대표께서 이거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인사조치가 있기 위해서는 물론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조치도 필요하지만 뭔가 그 공과에 따른 인사조치라면 조사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검토해보겠다라는 정도의 멘트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관련돼서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어요. 범위에 관련돼서. 그럼 외국을 나가지 말자는 거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요구는 아닌 것 같고 부속실 설치와 공개활동 중단은 또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논의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의혹 규명 절차 협조해라 이런 취지는 당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공감은 표하되 어느 정도 뒤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로는 이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께 네. 민주당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한테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선을 긋는 입장이잖아요. 민주당의 의도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한동훈 대표에게 쉬운 답을 준 거죠. 특검에 대한 수용,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네. 쉬운 해법을 던졌지만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는 어렵겠죠. 대통령이 공적인 대통령의 업무보다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으나 뭐 민주당이 가장 좋은 해법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뭐 한동훈 대표의 머리를 맞대고 그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처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만 좀 받아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보고 국민적 분노가 쌓여가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오는 게 한동훈 대표가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 의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세 차례잖아요. 세 번째 특검에 대해서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해법을 던져줬고 한동훈 대표는 그걸 받아오면 된다. 그런데 오늘 회담에서 만약 성과가 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여당 내 기류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도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 특검은 아마 말씀 그렇게 안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 특검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특검에 의한 수사를 거부한 것이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 안 나왔다고 해서 원하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 관련된 당내 기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그 이탈표가 4표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2표죠. 무효표, 기권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2표 이탈표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위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다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특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고 네. 특검을 방어하자는 논의인데도 특검을 어떻게 하자라는 논의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는 만약에 특검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발언은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발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최병 특검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없이 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검찰의 수사를 보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28억의 수익을 거둔 피해자를 무혐의 처리해 준 검찰 수사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오랫동안 검찰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는 합리적으로 이 특검 주장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지 없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에 부담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하면 23억 수익을 거둔 건 맞죠. 검찰 의견서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수익이 뭐 주가 조작 침해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만 갖고 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식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얘기한 시세 조정에 의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거 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법원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과 장애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준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방기한 후과가 검찰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반드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당연히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입니다.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서 나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만약에 추진이 되고 가결이 되면 헌정사상 최초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 사안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건데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꺼내는 것 자체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이런 행위 자체가 없어요.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무상 행위 자체가 없는데 그 직무상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탄핵을 시도한다는 거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설령 행위가 있다 쳐도요. 중앙지검장 같이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적시가 있어요. 적시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탄핵해야 된다. 이건 국회의 권한남용인 것이고 결국은 이 행위에 대한 당부당을 떠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곧 이제 2개 재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본인의 여러 가지 위험성 이것을 해칭하기 위한 것도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시각이 저는 심히 실린다고 봅니다. 서영주 대변인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거두절미하고 검찰총장 자체가 어떤 탄핵 직접적 대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런다고 해서 결국에는 검찰총장보다는 서울지검장에 더 책임이 있으니 이창수 지검장만 탄핵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논리거든요. 네. 그럼 검찰총장은 뭐 했어요?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은 누리고 책임질 때는 빠져나가고 그런 조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정부 조직이란 건 결국엔 가장 큰 수장이 이 희대의 그 23억 수익을 받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가 된 그거를 인정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탄핵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더라도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내린 분들 법적 책임 다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탄핵 받으신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검찰총장 탄핵이 이르기 위한 검찰 자체 네. 뭐 해체를 해야 된다지만 저는 해체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업종 전환을 하면 돼요. 권력자들의 법무법인 검찰로.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변호해주는 집단.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서슬은 칼을 휘두르면서 기소하는 집단. 양극단으로 해서 업종 전환하는 수준까지 검찰이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을 당하네 안 당하네 논박보다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체제로는 이 탄핵안 등에 대해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중론인데 이 탄핵 절차를 통해서 검찰총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당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기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검찰 측면에서 뭔가 민주당이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방해하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받았는데 피해자라고 적시해서 대통령 배우자를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런 검찰이 이 정도도 안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골백이 아니라 공백이 아니라 문을 닫아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치권에서 검찰을 뭐라 할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본인들이 정말 자존심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뭔가의 논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없잖아요. 없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검찰이? 네. 그 헌재가 지금 이제 6명이 있잖아요. 10월 네. 17일 날 3분이 퇴임을 했는데 그 3분은 국회에서 추천한 몫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가능하지 않죠. 6명 이상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국민이 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는 헌법 소원, 위헌 심판을 하지 못해요. 그럼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한 국민 피해는 그냥 손 놓고 있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방탄,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뭐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하게 되면 소추하게 되면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그다음 검찰총장 탄핵 의결은 권한이 정지돼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태예요. 국가의 모든 기관을 권하다 정지시켜놓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는 소홀하고 그럼 누굴 지키기 위한 것이냐?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분의 피선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를 다 무력화시켜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윤기찬 부위원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검찰이 문을 닫게 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일단 검찰은 동일체 원칙이 법률상으로 폐지됐지만 실제 동일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의사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에요. 각 지검장이고. 그러면 당장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 수사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건 진행되지 않아요. 코나이 사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국민적 시각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찰에 수사권 주고 나서 사실 수사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보완했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검찰의 기능이 정지되면 누구는 좋겠지만 국민은 피해를 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검찰의 기능이 정지 안 돼요. 말씀한 대로 지금 뭐 검사 동일체 원칙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일체 원칙이에요. 서울지검장이 수사했으나 동일체 원칙에서 총장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데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시를 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뭐 2명 없어진다고 해서 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심우정 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에서는 어제 첫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고 일부 지역은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출근길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두꺼워진 모습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7도, 부산 17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5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제주도엔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선 10에서 80mm 정도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의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 큰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목요일 서울 최저 기온은 6도까지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 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일교차도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건물과 하늘을 삼켜버릴 정도로 맹렬합니다. 어제 인천 서구공단에서 발생한 화재인데요. 강풍에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공장 30개 동이 탔고 인근 소방서 6곳에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돼 화재는 11시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쌀쌀해진 날씨 속에 인근 주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인천공단 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뼈대만 남은 공장 안쪽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강풍이 불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 불렀다가 한 10분 만에 다 번진 거예요. 오전 8시 44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기계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공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최초 화재 난 건물에서부터 30개 동 정도가 불이 탄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지자 소방당국은 오전 11시쯤 인접 지역 6곳에 소방서를 투입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관 193명,
소방 차량과 장비 7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한 끝에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재 현장엔 아직 잔불이 남아있어 여전히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옆에서도 팡! 또 갑자기 또 조금 있다 팡! 소리 나더라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여성 안심 거울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하철 역사나 공중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범죄 예방 장치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뒤따라 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용도조차 모르고 캄캄한 밤에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하철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홍대 입구역. 최근에도 한 20대 남성이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9번 출구 입구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명 안심 거울이 설치돼 있지만 1시간 가까이 지켜본 결과 대부분 시민이 이 거울의 용도조차 모릅니다. 누가 뒤에서 나를 찍고 있다 이런 용도로 쓰기보다는 그냥 뭔가 외모 체크. 볼록 거울이라서 막 봐도 진짜 저만 딱 보이고 뒤에 주변은 잘 안 보이거든요, 왜곡돼서. 잘 보이는 것 같진 않긴 한데 좀 더 크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서울 동작구가 지난 2014년 서울자치구내 최초로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를 공포해 안심 거울길을 조성한 이후 각 지자체 등이 안심 거울 설치에 나섰고 서울교통공사도 185개의 역에 총 601개의 안심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귀가하는 길에 이게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래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실효성은 미지수인 상황. 캄캄한 밤 시간대에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심 거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치 장소와 거울의 형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사회적인 이슈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다혜 씨가 이제 제주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구체적으로 의혹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유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문다혜 씨 명의로 제주도에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 숙박업을 하는 거지 개인의 별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제주도에 있는 주택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숙소 공유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문다혜 씨의 계정을 보면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임대업을 5년 동안 해왔고 슈퍼 호스트로도 등재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서울 영등포에도 오피스텔을 하나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 숙박업 포털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것이 공유형 숙박업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 또 거기서 이용한 사람들이 부분에 대한 이용 후기를 남기는데 상당히 잘 관리는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평이 있고 134건의 또 이용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평은 좋았었는데 이게 적법하게 운영된 숙박업소냐에 대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다혜 씨가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법 숙박업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처벌이 좀 가중이 되는 건가요? 별건 수사긴 한데요.
그렇죠. 일단 이 부분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만약 허가받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업위생관리법에 의하면은 이게 허가를 적극 관청에서 받고 위생관리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이 그 요건에 따라서 위생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식 숙박업체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정상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숙박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2년 예.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 유사 사례에서 대부분 무허가 숙박업소를 운영한 경우에 대략 한 4월 내지 8월에 징역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음주운전 사고 발생 13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직접 보시죠. 혐의는 저희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떻게 할까요? 네, 보신 것처럼 문다혜 씨 경찰에서 그날 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일단은 합의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수사는 그냥 이대로 종결이 되는 건가요? 수사 절차는 어느 정도 종료된 것 같습니다.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측정은 사고 당일에 예. 있었고요. 또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있었고 뭐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이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냐 여부였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아마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거는 확보돼 있고 네. 이 문다혜 씨 본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수사 자료를 정리해서 검찰의 예. 올해는 절차만 남아 있고요. 뭐 추가적인 수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음주운전 수사는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를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전 사위에 대해서 타이 이스타제 취업 과정에서 불법 취업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그 임료 상당, 임금 예. 상당의 대가가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 이런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다혜 씨는 전 사위와 배우자 관계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경제 공동체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실제 발현이 됐고 관련돼서 이 돈을 송금을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에는 또 이제 그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의존 관계였는지 타이 이스타젯의 전 사위가 이 취업한 이후에 돈을 보내지 않은 것이 대가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문다혜 씨 진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또 수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채 외제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를 들이받았다는데 사고 당시의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19일 오후 11시 50분께 있었던 사건인데요.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 3차선 편도였던 것 같습니다. 1차선 도로로 운행 중인 차를 사고 차량이 옆에서 들이받아서 사고 운전자가 사망하고 옆에 있던 승객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고요. 당시 사고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때 면허 취소인 0.08 이상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도로 위에 살인 무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결국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남성에게 무거운 처벌 내려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음주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있고 또 한 명의 중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데 통상 유사 사례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사회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병 병력 움직임이 포착된 위성 사진에 이어서 북한군이 러시아 훈련장에서 군수품을 보급받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군복 입은 남성이 군수품을 가방에 넣고 이동합니다. 한 남성이 종이 상자를 들어 보이자 북한 억양의 말이 들립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지역 훈련장에서 러시아 군수품을 보급받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의 한글 설문지도 공개됐습니다. 조선식 크기라는 북한식 표현이 눈에 띄는데 모자 크기와 군복 치수를 북한군에 맞게 조절하는 걸로 보입니다. 모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자료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다음 달 1일 우선 배치될 걸로 전망하는데 북한군이 러시아군 전력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북한군이 익힌 전쟁으로 병력난에 시달린 러시아군에 숨통을 트여줄 거란 관측이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서 큰 도움이 안 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설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 북한군 파병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신 것처럼요.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의 한글 설문지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북한 억양이 담긴 러시아 훈련장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북한군의 전장 투입 임박한 겁니까? 네, 임박했다고 봐야죠. 지금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18일 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북한군 1,500명이 연해주로 이동을 했는데 청진과 함흥 지역에서 러시아 상륙함을 타고 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 군사기지죠. 거기서 이제 북한군 각각 240명, 400명이 거기서 도열해 있는 모습들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정찰 위성이 아니고 에어버스라고 하는 그 상업 위성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 정보기관이 공개한 영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 군복, 구두 그 치수를 전부 다 이제 한글로 이제 제시해서 거기다가 자기 치수에 맞게끔 동그라미 치도록 하는 거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보급품을 수령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군 말도 나오잖아요. 억양이 야 넘어가지 말라, 빨리 나오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서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6.25 전쟁 때도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을 했지만 주로 이제 공군기 같은 거를 지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장비만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북중 간의 그런 군사동맹이 다시 복원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혈맹 관계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혈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관계거든요. 12,000명이 가면 북한군에 많은 피해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혈맹이 되는데 이 혈맹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나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혈맹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아주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불량 동맹 또는 국제 질서 파괴 동맹이다.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죠. 지금 궁금한 게 파병된 북한군들의 역할,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역할과 임무 같은 것은요, 결국은 어떤 부대가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폭풍 군단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폭풍 군단은 순수한 이제 경보병 부대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보병 부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군 2개 대대 정도가 전차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도 공개가 됐단 말이죠. 연해주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는 부대가 경보병 부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차 부대 그리고 미사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미사일 부대도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대의 특성에 따라서 임무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북한군의 파병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이익을 줄지도 관심이잖아요. 크게 세 가지 이익이죠.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군사적 이익인데 아무래도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장비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공군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고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첨단 공군 전투기 그걸 원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군사 기술일 거예요. 그 군사 기술에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또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 기술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번째는 통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2,000명 가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용병을 하기 위해서 용병들한테 300만 원, 400만 원 준다고 그랬고 쿠바인들이나 또는 쿠바의 그 군인들이 지원을 하면 그 쿠바 군인들의 봉급의 80배 해당한다는 걸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돈이 북한 군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치 자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제 참전을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한반도에서 이런 유사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의 참전이 담보된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북한이 러시아의 그 위성 기술을 받아들일 경우에 흡수하게 될 경우에 한반도 안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굉장히 안 좋죠. 북한이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올해 세 개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도 지금 발사에 성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러시아가 굉장히 북한이 러시아의 이 정찰 기술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북한의 이제 정찰 위성이 계속해서 한반도 주변을 돌게 되면 우리 한국의 중요한 군사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타격할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미국은요, 이번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는 안 갈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가려고 하면은 나토가 32개 국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건 3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3월 달에 5번이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명 규모의 프랑스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의 참전이 완전히 확인이 된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등 소위 말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젤렌스키가 원했던 장거리 투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대될 가능성과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요, 이 파병에 대한 언급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이런 거죠. 인민일보에 이제 북한군 파병하는 것을 전혀 발표를 안 했거든요. 이제 사실상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거고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정원에서 특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걸 다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상업위성을 통해서도 공개를 했고 우크라이나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졌으니까 이것을 이제 극복하거나 맞대응할 어떤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기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띄워서 이걸 한국에 마치 이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리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 전쟁 상황과 북한의 파병 상황 이어지는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제2의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30여 년간 4차례에 걸쳐 확장 공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 말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의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천장에 설치된 거대한 조형물이 물결치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대형 전광판엔 무용수들이 등장해 한국의 전통춤을 선보입니다. 출국 심사 후 산책할 수 있는 야외 정원도 눈에 띕니다. 올해 말 확장 공사를 마치는 인천공항 2터미널 모습입니다.
이번 공사는 2017년부터 4조 8천억 원을 들여 진행됐는데 이 터미널의 양쪽 날개 부분을 확장하고 활주로 1개를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225곳에서 동시에 여객기 탑승이 가능해지고 운용 활주로도 3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시설 및 시스템이 확충되며 올해 말 준공 시 현 2,300만 명의 여객 처리 규모가 5,200만 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홍콩과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수속 시간도 줄어듭니다. 스마트 패스 등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도입해 출입국 수속 시간을 최대 40% 당겨 평균 40분 이내로 줄이는 겁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미뤄지면서 항공사 이전 문제가 남아있는 데다 1터미널에서 여객을 모시고 있는 아시아나가 여기 계신 2터미널 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에 따른 추가 인력 선발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1인자 신화르를 제거한 뒤에도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최소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40명 넘게 다쳤는데요. 헤즈볼라도 로켓을 동원한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의 평화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아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خطيرة جدا المناطق أقل خطورة تم استهدافهم في هذا المكان أكثر من 40 شهيد وما زالوا تحت الأنقاض يعني احنا طلعنا امبارح 9 شهداء ولكن بقي تحت الأنقاض أكثر من 40 شهيد. 하마스의 1인자 야히야 시나르를 제거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조직을 재편성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군사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אנחנו נתקוף מספר רב של מטרות בשעות הקרובות ומטרות נוספות בהמשך הלילה. 레바논 접경 지역에도 14차례 이상 공습을 가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17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하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سياسيا بتحس انه الازمه كل العالم متخوفه وما زالت الوضع بتحس انه لوين رايحين نحن. 신화르 제거 이후 국제사회가 가자 지구 내 종전을 촉구했지만 충돌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유엔은 피해 지역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습이 계속된다면서 상황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정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억새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이 억새밭을 거닐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축제하기 참 좋은 날씨죠.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가을 축제 현장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은 온통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수 오곡나루 축제에서는 은하수 낙화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UN 평화축제에서는 외국인 과거 시험이 열렸는데요. 외국인들이 과거 유생들이 쓰던 두건을 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주말을 맞아서 축제를 즐기기에 날씨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 조금 특별한 가을 운동회도 열렸다고요? 네, 어제 서울 효창운동장에서는 화창한 날씨 속에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운동회는 이북도민을 위해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만여 명의 이북도민과 탈북민이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출신 지역이 적힌 조끼를 입고 신나게 경기를 하며 잠시 실향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곧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기 전에 이 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서울이 10.2도, 춘천이 5.6도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경기와 강원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 예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 그방 남부지방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리겠고 영남 해안가와 제주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대부분 20도 안팎,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부산 2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